안녕하세요. TV 조성, 앵커 조성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네, 방송하는 지금.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예고가 되어 있던 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이 됐고요.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보복성 미사일 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는 훈련을 했는데 걔네들도 훈련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사일을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상에다가 쏜 게 그게 이제 선 넘은 거죠. 진짜로 선 넘었죠.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어, 예, 지적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연합훈련이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한미연합훈련에다가 플러스 미국 중간선거까지 끝나면 조용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뭐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몇 표 차이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신경을 쓰겠지만 뭐 북한이 미사일 쏘고 안 쏘고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냥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한미 연합 훈련만 끝나면 북한의 도발도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작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작이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흑금성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지금의 보수 진영에서 북한에다가 국지 도발, 그러니까 총격전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 사건도 있어서 지금 레고랜드 사태나 이태원 참사로 국내 정세가 많이 어지러우니까 북한에 부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들을 물타기 위해서. 뭐 거기까지 가는 건 진짜 음모론이고요. 음모론인데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하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정세가 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북한에 대해서 너무 우려 섞여서 이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은 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높으신 분들이 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할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 좀 뉴스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 전달하고 우크라이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이라고도 하고 우러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저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한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 하면 한국이 먼저 오잖아요. 자국이 먼저 오는 건 이해하고, 예, 뭐, 음, 남북미, 뭐, 이런 그 가까운 나라 아니면은 동맹 국가 이런 국가들 먼저 이제 순서를 붙이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러우 전쟁, 우러 전쟁은 러우 전쟁으로 많이 굳혀졌잖아요. 이게 왜 러우 전쟁으로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건지, 언론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자, 그냥 요거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궁금증이었고요. 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우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간의 역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데 그간의 그 관계를 좀 이해해야 이 전쟁이 왜 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합 소속이었어요. 우리가 소련이라고 말했던
국가죠. 국가라기보단 국가들의 연합체죠. 거기서 이제 독립한 나라예요. 독립도 뭐 아닌 것 같고 그냥 분리돼서 나왔다. 뭐 이렇게 점령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연합이라는 게 그냥 합병한 거였으니까. 근데 아무튼 분리돼서 나왔죠. 그래서 요 한때 소비에트 연합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핵발전소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로 전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이 핵발전소들이 러시아가 건설을 했어요. 소비에트 연합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사실상 구형 핵무기들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그 핵무기들의 키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우 전쟁 때 핵시설을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상 러시아가 건설한 거여가지고, 예, 전력을 차단하려고 했던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도 전력 시설 같은 것들을 먼저 파괴하고 있잖아요. 매우 추운 나라기 때문에 추위에 죽도록 만들려는 아주 못된 심보죠. 자, 그리고 이 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유명한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아시나요? 예, 사방 몇십 킬로미터가 초토화가 됐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인데 그 뭐 일본에서도 원전이 이제 쓰나미에 폭발을 했지만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러시아, 소련일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사실 원자력을 엄청 싫어할 거예요. 그런 사고 때문에 치를 떨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뭐 그냥 여담이지만, 요런 정도는 알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쟁은 왜 났나? 요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토를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가입하려고 트라이 하다가 그거에 반발해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크게 명분은 그거예요. 자, 이 나토라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는 대립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미국 러시아의 이 대립 시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 군사동맹 같은 거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나토, 요 나토라는 데에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해요. 이 나토 회원국 중에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접경국인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 이 소비에트 연합 출신, 그러니까 한때 한솥밥 먹었던 나라인데다가 어,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접경국이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해요.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행동을 게다가 옛날에 한솥밥 먹었던 우크라이나가 한다? 이걸 러시아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지른 일이죠. 여기에 또 배경이 좀 더 있어요. 서쪽 지역은 우크라이나는 되게 우리가 전쟁 나기 전까지 평화로웠던 나라 같지만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 아니 동쪽 지역이구나.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반정부군 소속.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젤렌스키 정부 그리고 그 전 정부 지금에 있는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정부군을 이루어서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게 크림반도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러시아의 보호하에 있었습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요. 사실 2014년도에 이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한 번 있었어요. 그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보호 아래 지금 크림반도 쪽이 계속 러시아의 사실상 러시아의 영토인 것처럼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 이제 요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는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죠. 최근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동쪽 지역에 자꾸 헷갈리는데 최근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포함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찬성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합병 찬성 투표, 러시아에 합병하겠느냐라는 찬성 투표를 했는데 거의 몰표가 나와요. 왜냐면 전부터 계속 러시아 사람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러시아 소속인 것처럼 살고 있었고, 여담이지만 애플 지도에서 한때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반발을 심하게 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 러시아 영토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로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애플 쓰시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옛날 지도는 러시아 영토로 표시가 되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정도로 이 크림반도라는 영역은 러시아 땅인지 우크라이나 땅인지 애매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유, 말이 계속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재밌는 얘기가 슬픈 얘기인가? 아무튼 남의 나라 얘기니까 이제 제가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반복 요청합니다. 계속 나토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너무 첨예한 지역이에요. 이 나토라는 게 러시아에 반대해서 일어난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러시아 접경 지역인 우크라이나를 가입을 받아주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첨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계속 반대해요. 나토가 거절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지금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토 가입을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연설을 하고 떠들고 계속적인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열받게 됩니다. 아니, 러시아가 열받았어요. 어, 게다가 지난 2014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크림반도는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군사적 지원과 보호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는 노력도 합니다. 뭐 군사 훈련이나 미사일을 쏜다던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다치게가 아니라 해상에다가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러시아를 계속 자극을 하죠. 제가 이걸 러시아 편을 들어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러시아는,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크라이나 땅이었고요. 그걸 2014년 전쟁 때부터, 아니 그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반정부군이 있었고, 그 반정부 세력을 러시아가 도와주면서 크림반도를 2014년부터 점령합니다. 그때 크림반도에 있었던 해군들, 우크라이나 소속 해군들도 러시아가 다 흡수해서 러시아 병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군사적으로나 주민들도 다 러시아에 편입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 생활을 러시아 쪽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그 크림반도를 돌려받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의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토 가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다가 이번 전쟁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저는 그 젤렌스키의 이런 과격한 행보가 결국엔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쟁 때 같이 도망가지 않고 참전했다,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그거를 막 영웅화해가지고 젤렌스키는 영웅이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뭐 나서는데, 전쟁에 뛰어들어서 국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진짜 영웅인데, 저는 이 전쟁을 만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좋아하면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젤렌스키를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처의 접경국들이나 그리고 유럽들은 다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지만, 그건 러시아가 나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거지, 우크라이나가 잘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 뭐 그런 생각은 사실 들지 않아요. 개그맨 출신 전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측근, 뭐 거기 이제 유력한 정치 이제 뭐 장관이나 이런 자리도 뭐 그때 같이 했던 뭐 PD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꽂아주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이 전쟁이 없었다면 젤렌스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
했나? 아, 갑자기 성숙했다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성숙한 것 같은데 성숙했다는 말이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였으면 아마 대통령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게 비단 코미디언이어서가 아니라 정세를 잘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나토에서 반대를 하면 이제 좀 그리고 또 반대하는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너무 못했지 않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들은 알겠는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을 먼저 좀 선택을 했어야 되고 각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잘 끼어들지 않는 그 전까지 전쟁 전까지 끼어들지 않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과격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온 거라고 봐요. 진짜 뭐 정치인 말대로 어떤 전쟁, 이기는 전쟁도 평화보다 비싸다고. 이게 전쟁이 없이 해결했을 때가 가장 좋은 건데 결국엔 전쟁까지 만들어낸 이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 개인적으로 호감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말을 해도 러시아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들어온 거고 그 반정부군이 있든 뭐가 됐든 러시아가 참견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는 부동항이 많이 없어요. 러시아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러시아 기준으로 동쪽으로 블라디보스톡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거의 없죠.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러시아가 해군을 가지려면 이 얼지 않는 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림반도를 통해서 흑해로 진출하는 이 해군 병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 러시아에게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자기네들이 지원했던 크림반도 반정부군, 우크라이나의 반정부군 얘네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고 또 나토에 반대해서만 일으킨 건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자기네에게 좋은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 땅을 가져가야겠다는 야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 푸틴의 침해설이 있죠. 자, 푸틴은 살 만큼 살았고 집권도 많이 했고 누릴 거 다 누렸어요. 푸틴이 이제 이게 너무 심심한데 전쟁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만큼 나이도 많고 해본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아요. 얘는 지금 뭔가 더 하고 싶다면 그냥 거기서 호의호식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저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푸틴의 건강 악화설이 있는데 이 푸틴이 몸이 아프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뭔가 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증만 있죠. 예. 의사결정은 속마음이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자 정리를 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 젤렌스키가 예, 나토에 가입을 원했고 또 크림반도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크림반도를 탈환하고 나토에 그걸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고 그를 통해서 어,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던 젤렌스키의 야욕이 부른 전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발단은 거기지만 언제나 약 올려도 때리면 가해자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빵을 날린 러시아가 가해자는 맞죠. 예. 우크라이나가 약 올렸고 러시아가 선빵 친 거다. 뭐 요 정도의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크림반도 주민들한테 우리는 크림반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모르잖아요. 이 크림반도 주민들은 과연 러시아 소속이길 바라는지 우크라이나 소속이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다면 러시아 소속으로 하고 그냥 국경 다시 긋고 이대로 전쟁이 빨리 끝나기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전쟁터잖아요. 지금 크림반도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을
두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주요 전쟁지대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걸 보고 있는 게 참담할 텐데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 때문에 뭐 국제적으로도 물가도 인상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 물가 인상 관련돼서도 할 말은 많은데 이 모든 책임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로 약간 다 몰고 가 버려 가지고 좀 약간 또 정세를 보는 세계인의 눈을 흐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여기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어 코로나 때 돈 풀었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그때 팬데믹 때문에 돈 푼 양이 그 전까지 했던 M2 통화, 그러니까 세계 유통 통화, 그러니까 현물로 존재하지 않고 은행의 계좌의 캐시 그 숫자로만 존재하는 통화를 포함해서 실제로 유통되는 통화의 총량 M2 통화라고 하는데 이 M2 통화 총량이 제가 코로나가 채 끝나기 전인 지금도 끝나진 않았지만 꽤 한참 전에 한 1년쯤 전에 봤을 때만 해도 20% 이상 통화량이 팽창을 했거든요. 갑자기. 매년 늘어나는 것보다도 몇 배 많이 팽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 와중에 물가 인상은 어 20% 이상 인상이 됐어야 되는 게 맞죠. 돈이 흔해졌으니까, 통화가 흔해졌으니까 당연히 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 전체가 1,000원이야. 그 1,000원으로 이 세상에 새우깡 한 봉지만 있으면 그 1,000원을 다 줘도 새우깡을 살까 말까 했는데 그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이 2,000원이 되면 그 2,000원을 줘도 새우깡을 못 사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 인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통화량 늘어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보면 통화량 늘어나는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후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통화량 팽창이 없으면 경제가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통화량 팽창은 있어야 하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물가 인상이 과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은 그냥 눌려왔던 거지 사실상 물가 인상은 당연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인상이 어, 탄력을 받은 거죠. 핑계가 생겼어요. 물가 인상이 좋은 핑계가 생겼고, 그래서 물가 인상이 고공으로 행진을 합니다. 게다가 이 물가 인상의 근본 원인이 이제 석유값, 그다음에 원자재 값, 그다음에 곡물값. 곡물값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좀 명확하죠.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없으니 굉장히 가파르게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고 이 곡물로 만드는 생산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유가 전쟁 통해서 육 그 각 국가들이 원래는 좀 유가 변동을 보고 선물로 미리 선물 거래하면서 가격이 좀 쌀 때 많이 매입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국가들이나 각 회사들이 이렇게 석유를 비축하는데 전쟁이 나서 여차하면 석유가 전쟁이 확산되면 석유가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있는 대로 다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들은 지금 석유 재고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석유가 가득 차 있고 추가 판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갑자기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름 생산국, 그러니까 석유 생산국들은 생산량을 미리 줄이는 거예요. 이 왜냐면 석유가 갑자기 증산을 하거나 갑자기 감산을 하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서서히 올리거나 서서히 내려야 되는데 지금 각 국가들은 원유 재고가 꽉 찼으니까 전쟁이 뭐 번지진 않았으니까 혹시 몰라서 채워놓은 거라서 채워놨으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면 각 국가들은 석유를 소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 석유를 구매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석유는 안 팔리고, 근데 생산은 천천히 줄어드니까 생산은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석유 값이 아주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요. 어, 예전에
석유가 마이너스 가격이 마이너스 40달러 이렇게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지만.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석유가 안 팔리면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결국엔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요. 생산은 계속 되는데 어딘가에 저장을 할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 사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돈을 얹어줄 테니 가져가라 이런 시스템이 돼버렸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수요가 몰려서 정상 가격을 회복했는데 그때 또 엄청 낮았죠.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것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석유 전쟁이 퍼지지 않고 번지지 않고 그대로 끝나거나 하면 이제 석유가 다시 감산 지금 그것들을 고려해서 감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감산하고 있으니까 생산량에 못 미치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전쟁 중이니까 다들 꽉꽉 채워놓고 있어서 계속 새로 사서 쓰는데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있는 걸 먼저 소진해서 어느 정도 비워놓고 그 다음에 새로 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미리 대비해서 석유 생산국들이 딱 팔릴 만큼만 생산을 하면서 감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산된 상태로 석유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석유로 만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 다 석유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이런 것들도 다 석유로 만듭니다. 비닐봉투 이런 것도 석유로 만들고 알고 보면 석유로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다들 연료 떼고 기름 떼고 이런 데만 석유 쓴다고 하는데 다 석유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가 결국엔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석유, 이 석유가 이제 물가 상승을 부추긴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통합팽창, 통합팽창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냥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건 맞아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죠. 이 러우 전쟁 언제 끝나나? 물가가 이것만 끝나면 잡힐 텐데 일단 석유값 때문에 한번 잡히긴 할 거고 근데 곡물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석유 곡물 선물 가격이 좀 떨어져서 선물이라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선물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무튼 물가가 떨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게 금리 인상하고 채권 매입해서 돈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다시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가 팽창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가지고 일어난 인플레이션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나머지 물가는 결국엔 석유 가격 하락이 필요하고요. 석유 가격 하락이랑 그 다음에 곡물 생산이 원상 복귀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 러우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근데 러시아나 아 러시아는 안 되고 그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곡물 생산량 그 프랑스까지 이 강대국들이 곡물 생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얘네들 뭐 다 팔지 못해서 바다에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다 국제적으로 가격이 좋으니까 다 팔아제끼고 있단 말이에요. 혜택 다 봅니다. 물가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 결국에는 자국들이 큰 피해가 있죠. 뭐 피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득을 보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석유 생산국들은 석유값 많이 올라가지고 이득 보죠. 조금만 생산해도 많이 비싸게 팔리는 걸요. 그러니까 나중에 손해 안 보려고 감산하는 거지 사실상 지금 석유 가격은 감산하기 전이랑 금전적으로 보면 똑같은 수익을 석유 생산국가에 갖다 줘요. 어, 뭐 게다가 러시아 석유를 안 사겠다. 뭐 불매 운동 같은 거 각 국가들이 하잖아요. 또 근데 뭐 인도 같은 나라들은 또 석유 삽니다. 왜냐면 그런 조약에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석유를 사주기도 하고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사죠. 덤핑 가격에. 예. 그리고 각 국가들은 또 괜히 러시아 석유 불매하는 바람에 지금 더 물가 인상은 심각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높은 놈들 정치질하는 거에 자, 물가 이런 압력들은 저희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전쟁하는 거 나쁘니까 혼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전 세계인적 동참 의지가 있고 그 고통을 분담하자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진짜 이런 고통이 수반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지하셨어요? 모르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아무튼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쏜 얘기로 잠깐 시작을 해서 사실 오늘 주요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차분하고 천천히 말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말을 길고 많이 그리고 또 빠른 템포로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자면서 들으시는데 적합한 목소리와 톤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 거고요. 자, 이 방송 그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신 분들은 오디오 듣기 좀 불편하시죠? 광고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자, 유튜브 프리미엄 아니시고 광고 나오시는 분들은 저기 그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나 팟빵 가셔서 똑같이 TV조선 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오디오만 들으셔도 충분할 겁니다. 예,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뭐 방송 해줬으면 하는 거 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스윗 드림.